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한때 10,000포인트 고지를 넘봤던 코스피, 이제는 8,000선 지키기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장세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시작된 배재고 사태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징계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이 내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5년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온 강연 플랫폼이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이 수천 편의 강연과 수많은 삶의 고백 속에서 발견한 마음을 읽는 법은 무엇인지 세바시 제작자 구범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이 본격 장마철에 들어섰는데요. 올해 장마 예년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중부지방은 역대 7번째로 7월에 시작한 장마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장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죠. 비가 내리면 유독 생각나는 추억이나 노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날씨엔 무조건 파전에 막걸리다 하고 저녁 메뉴 고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소울푸드 혹은 빗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추억과 또 신청곡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요 며칠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주 삭풍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연거푸 빠졌었는데, 네. 오늘도 장중에 오전 한때 7,400선까지도 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부터는 확연한 방향성 잡으면서 어제 하락장의 하락분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빨간불 켜고 7,800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뉴욕에서 날아온 이 반도체 우려, 그리고 또 잠시 짚어보겠지만 OECD가 내놓은 낙관론 사이에서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된 점이 지수 하단을 일부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7,863.94 보이고 있습니다.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간 외면받았던 업종들로 눈길이 좀 분산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장만 해도요, 이제 코스피가 8,000피를 내주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중소형주는 2%대로 낙폭이 상당히 제한이 됐어요. 한 주 전체로 놓고 봐도 이 하락장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를 웃도는 현상도 나오면서 지수는 내려갔지만 변동성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치솟던 이 변동성 지수도 내렸고요. 예. 반도체 산업을 둘러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선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고, 코스피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요, 시장 전체 부진보다는 지수 부진에도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들 보이고, 또 한동안 반도체 거래 주가가 눌려있던 전력기기와 방산, 바이오 같은 여타 업종으로 원기가 퍼지고 있다는 건 반개만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때요? 뉴욕 증시도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간밤에도요, 반도체주들이 크게 빠졌는데 연이틀 주저앉았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가 한몫했는데, 그렇군요. 예, 지난달 고용 증가폭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에만 쏠려 있던 이 연준의 시선이 고용 시장으로도 좀 옮겨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였나요? 이 캐비너시 의장이 기존과 달리 좀 힘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한몫 거두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름다운 수치다, 골디락스라는 표현들까지도 써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 보여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밤새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 유럽연합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8년이라는 긴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구글이 일종의 끼워 팔기식 영업을 해온 걸 두고 시장 독점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때렸는데 네. 그 규모만요 우리 돈으로 7조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직격탄을 맞은 구글도 구글이지만 사실 빅테크 중에 반독점 이슈가 안 엮여 있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여타 업체들의 소송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건 좀 비약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또 빅테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네. 큰손 고객들인 만큼 이 최근 흐름만 봐도 작은 이슈 하나만 생겨도 지레 겁을 먹고 시장이 출렁이는데 이런 결에서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 근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로서는 참 반가운 분석이에요. OECD가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한 달 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전망의 근거로 소비와 정부 재정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지속적인 수출 강세를 꼽았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예상하는 건 시기상조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 코너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최근에 반도체 특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을 두고 경계론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던 와중에 나온 소식이라 특히 더 눈길이 가네요. 그동안 최저임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까? 노사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양측이 1,290원까지는 격차를 좁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는 11,700원을 경영계는 1,410원을 제안했는데요.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여는데요. 역대 최저임금 협상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7월을 넘어가면서 이번 달 중순쯤에야 손을 맞잡을 수 있지 않을까,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른다고요? 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또 꼽히는 곳이죠.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 지 20여 년 만에 본궤도에 오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정비 계획 결정 고시 이후 7개월 만에 완료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대지 면적 24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29개 동 5,850세대 규모로 재탄생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여러 규제와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정비산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 시즌2의 주택정책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되면서 닻을 올리게 됐는데요. 은마아파트뿐만 아니라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수십 년간 지지부진하던 강남권 대형 단지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031년까지 신규 주택 31만 구를 착공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도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네,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청년 미래적금 이게 반응이 좋은가 봅니다. 누적 가입 신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네요. 예, 어제 기준으로니까 신청 마지막 날이 오늘 더 몰릴 걸 생각하면 인기가 참 상당한데요. 아무래도 청년 도약 계좌와 비교했을 때 만기도 3년으로 비교적 짧고 매달 50만 원씩만 보면 2,2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까 빠듯한 청년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혹여 모르고 지나치셨을 분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얼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 짚어드리면 이 청년 도약 계좌와는 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요. 대신에 최초 신청 기간에 갈아타기가 허용이 되니까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고 어떤 선택이 좋을지 판단해 보시고요. 또 올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이후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면 또 배추값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네요. 예, 올해 처음으로 배추 보험이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해요. 정확히는 여름 배추 수입 안정 보험을 시범 운영하는데 폭염이나 폭우로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 소득을 평년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와 함께 봄 배추 비축 물량을 더 늘리고 추석을 앞두고 여름 배추도 미리 확보하면서 수급 관리에 애를 쓰고 있는 만큼 올해는 이 금치라는 단어 뉴스에서 안 보고 지나갔으면 하네요.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전국이 본격 장마철입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추억과 또 소울푸드에 관한 문자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님께서 비 오는 날은 무조건 감자 수제비입니다. 감자 듬뿍 넣고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어서 매콤하게 먹으면 기분 업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겠는데요. 9452님, 장마철 비 오는 날에는 엄마가 손으로 뜯어서 만들어주시는 수제비가 짱이죠. 감자와 애호박 넣어서 만든 수제비가 제일 맛있어요. 대구는 햇빛 쨍쨍합니다. 그러시군요. 수제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8722님께서는 여름 비 오는 날 유네스코 문화유산 조선 왕릉에 가면 고즈넉함과 운치가 정말 좋습니다. 나무들도 싱그럽고요 하셨고요. 5960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부침개를 팔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유독 손님들이 더 많이 드시러 오십니다. 저희 가게는 라디오를 켜놓고 세모정을 틀어놓는데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533님, 저는 천안 13번 버스 기사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문세 빗속에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은 승객분들도 비와 관련된 노래를 틀어드리면 좋아하신답니다. 지금은 윤인구님의 세상의 모든 정보 틀어놓고 있는데요.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리고 또 빗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금요일답게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동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 작업 구간 올림픽대로 잠실 쪽인데요. 노량대교 위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뒤로는 여의 하류부터 한강대교 쪽 지나시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통해 외곽으로 이동하는 차들도 부쩍 늘어서요. 양양 쪽 덕소 3패에서 남양 주요금소 사이 6km 구간, 다시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인 화도 부근 주춤하다가 화도 분기점부터 서종까지도 정체입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갓길에서 작업 중인 서창 분기점 일대 양방향 서행하다가요. 계속해서 강릉 쪽 동군포에서 부곡, 다시 용인과 양지 터널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또 제2경인선 인천 방향 광명에서 안현 분기점 사이 꽉 막힌 정체는 안현 분기점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고요. 부산 쪽 경부선은 남사 5차로 작업 여파 남사 진위부터 크게 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봄이면 씨앗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오늘은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만 간다 막 그러면서 설레면서 9천 넘는 지수를 바라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오늘도 이제 8천 밑으로 내려와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왜 이렇게 요즘 출렁이는 겁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큰데요. 예. 일단 지금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러면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이러면 더 걱정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하루하루 지금 조울증 환자 수준으로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 주식이 워낙 많잖아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처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던가 네. SK 하이닉스도 SK 스퀘어 뭐 이렇게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다 통합하면 거의 70-80%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하면 중소형주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아도 전체 지수가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여기다가 또 이제 미국 메타에서 AI 투자와 클라우드 사업 전망이 이제 반도체주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분지 몇 년 차인 거고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해 왔고요. 뭐 빚도 내서
짓겠다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자기들의 영업 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서 구글은 증자도 하고 회사채도 각종 통화로 발행을 하고 네. 모두 다 자금 조달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메타는 그 중에 하나로서 빅 플레이어인데 메타가 갑자기 자기가 지은 데이터 센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는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메타가 하고 있는 AI 사업이 잘 안 되나? 그러면 메타가 앞으로 추가 투자를 안 하고 혹시 반도체 발주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걱정은 조금 과도했던 것 같고 예. 지금 계획된 물량이 워낙 많아서 당분간은 반도체 발주는 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급등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몰려 있다. 돈이 많이 몰려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높은 데서 움직이면 건물도 낮은 건물이 지진 나도 별로 안 움직이는데요. 높은 데서는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잖아요. 공포감도 더 크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호남 지역에 이제 메모리 팹 4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대형 호재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네.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발표된 계획을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은 없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짓고 있던 용인이나 평택 공장을 지으면서 추가로 호남으로 확장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표된 숫자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감도 뭐 안 올 만큼. 각각 400조 원, 그러니까 뭐 800조 원이 네, 넘는. 뭐 계열사 다 하면 뭐 더 큰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1,000조 원대, 2,000조 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투자 집행은 10년여에 걸쳐서 장기 계획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투자를 집행한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 공급 과잉을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럼 10년 동안 이 돈을 들이면 그때는 괜찮냐라는 네. 질문은 우리가 답을 지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사이클은 AI 데이터 센터의 사이클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는 피지컬 AI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로봇이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 자율주행은 정말 필요하냐, 요 단계가 언제 구체화되고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는 공급 과잉일 수도 있고 공급 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시대로 가는 것만큼은 저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투자 발표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역의 적정성 문제나 규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가봐야 한다. 지금 그럼 판단은 저는 못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게 이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지금 6월 한국 수출 규모로 지금 수출로 전 세계 4위를 찍었어요. 대한민국이요. 대단하죠. 대단한 국가죠. 그리고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걸 활용한 비즈니스를 얼마나 투자했나라고 보면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네. 그리고 피지컬 AI나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아직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규모나 반도체 수출 사이즈를 감안하면 이런 투자는 사실 좀 전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시작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네.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오히려 된다는 말씀. 그 정도로 저희는 지금 반도체 수출로만 돈을 벌고 있지 그 다음 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김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공장들이 건설되는 게 본격화되면은 그 주변 기업들 뭐 반도체 장비 뭐 소재 부품 기업들한테도 좀
수혜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당일에 요 계획이 발표된 당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과잉 투자의 우려로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예. 반면에 지금 말씀해주신 주변 이거를 짓기 위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전선이나 전력 설비, 건설주 이런 데는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그거는 시장에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투자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할 걸로 보였습니다. 네. 네.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죠. 빅쇼트의 그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 투자하는 사람인 거죠. 헤지 펀드라고 해서 롱숏, 그러니까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빠 보이는 것들을 매도 포지션, 공매도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실제 모델이 돼서 만든 네. 영화 빅쇼트란 네, 네. 게 있었는데 그 마이클 버리 실제 주인공이 AI 반도체 버블 붕괴를 또 경고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을 집어서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제 찜찜한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이제 와서 이만큼 한다고? 그게 라고.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기닝 오브 디 엔드라고 디 엔드의 시작이다. 왜 우리 시작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끝의 시작이라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 또 이걸 주목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개인 의견은 마이클 버리가 유료로 본인의 이런 컨텐츠를 글을 구독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1년에 몇십만 원 정도로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손님 모으기? 네, 자극적인 문구로 시장을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네. 가진 생각을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클 버리가 숏으로 계속 이기기만 했으면 매번 성공했으면 지금 가장 부자가 됐어야죠. 틀린 예측도 많았다면서요? 틀린 예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엔비디아 숏 쳤다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모대출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숏 포지션 잡았는데 그렇게 크게 벌지는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외신에 보면 또 우리나라가 뭐 많게는 3조 달러, 2조 달러 투자한다 이러니까 네.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 포인트로 잡은 것 같은데 디테일을 바라보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버는 구간에서 국가적으로 다음에 대한 준비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냥 마이클 버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를 많이 짓는 데잖아.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야. 이런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가적으로 발표한 거는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줄 만한 계획이 아닙니다. 네.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요걸 보고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설레발이 심하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마이클 버리가 한국만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이 건설 투자가 많으니까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이것도 다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이 발표하는 거 보고 한국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으니 이제 요거를 좀 더 부각시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한국 반도체 종말의 시작이야? 저는 이건 좀 너무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클 버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도 2006년부터 포지션을 숏으로 가져갔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2년 동안 망할 뻔하다가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네. 정말 남들이 망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28년 정도에는 지금 가고 있는 흐름에 수요가 못 받쳐주면 뭐 네.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죠. 미래라는 건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당장의 지금의 주가 하락을 마이클 버리가 숏쳤고 반도체 투자는 지금 피크고 이렇게 가정하기에는 반도체 산업은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너무 찜찜하게 안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AI 투자는요. 왕중왕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왕중왕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AI가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학습을 안 해도 되겠다. 다 배웠다. 예. 좀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2029년이나 30년 정도 가면 더 이상 AI가 인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무섭다. 무섭죠. 네.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학습을 다 완료하고 네. 지네들끼리 그냥 스스로 작동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예. 정말 특이점이 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9년까지 그렇게 빠르게 올까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나타날 때까지 이 빅테크는 투자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단했는데 옆에서 정말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면 그렇죠. 내가 땅을 치고 지금까지 후회할 일 아니에요. 몇천조 원을 태웠는데 만약에 나는 중단했는데 옆에서 성공하는 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가 나올 때까지 이들은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사이클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7월 들어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 한다면서요. 네. 이 리밸런싱의 의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하는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100% 좋은 일은 없고 100% 나쁜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네. 아주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게 뭔지를 보시면요. 예. 또 아주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코스피가 무려 100% 올랐습니다. 2배가 된 거죠. 지수 그렇죠. 자체가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더 좋은 종목들을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겠죠. 예. 국민연금은 한쪽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을 위험 관리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 주식은 몇 %만 가져가야지라고 비중을 정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도를 늘려놓은 게 지금 20%인데 한도를 20%로 맞춰놨는데 주가가 또 100% 올라버리면 이게 뭐 40까지는 아니어도 30 몇 %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30% 밑으로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로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매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거는 전체 자산 중에 비중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해외 주식도 오르고 대체 자산도 오르면 또 국내 주식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을 맞춰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처럼 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쁜 말만 시장에 계속 돌잖아요. 네. 반도체는 피크를 찍었고 국민연금은 7월이 돼서 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해서 매도를 안 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서 오른 것만큼을 줄이는데 국민연금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중한 돈을 지키려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팔아서 더 폭락을 시키려고 파는 거냐? 당연히 아니어서 조심조심 팔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너무 많이 빠질 때는 이걸로 이렇게 빠지는데 더 빠져라 하고 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죠. 뭐냐면 보통 국민연금은 어제처럼 급락하면 매수자로 등장을 해주거든요. 기왕이면 국내 주식을 살 거면 이런 날 사야지 하는 게 원래 좀 저렴한 연기금의 가격에 연기금의 빠졌을 역할인데 때. 네. 어제 같은 날 연기금이 매수 주체로 등장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국민연금한테 우리가 증시를 받쳐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정도로 연금이 팔지 않는다. 그리고 급락하면 오히려 매도를 줄이게 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도 기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겠네요. 그렇죠? 시장에 너무 당연하죠. 충격을 주지 않게.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을 20으로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내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산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5, 6월 달에도 일부는 리밸런싱을 한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AI와 이제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게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충격인지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워낙에 급등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거는 저를 포함한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반도체가 뭐 모자라도 이렇게 오르리라고까지는 예측도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오르냐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악재로 하나 거론된 게 가격이 예. 너무 오르니까 이걸 사가야 하는 수요자 중에 하나인 애플이 이제는 가격도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제품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뉴스가 나오면서 예, 시장에 충격을 또 좀 줬는데요.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시차를 두고 결국 따라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 투자가 멈추는 것보다 중국이 따라오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공급 과잉을 걱정하기에는 6월 달 숫자가 이미 수출 숫자가 증명했고 예. 7월 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도 아마 증명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곧 그래서 나온다면서요? 네, 오히려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서 변동성이 커진 것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국을 걱정할 게 아니고요.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레버리지 ETF가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중에 제일 많은 물량이 SK 하이닉스로 발행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급등 급락은 당분간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의 펀더멘탈 측면으로 봐서는 공급 과잉을 걱정하기엔 너무 이르고 오히려 하반기에 지금 중국의 CXMT,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IPO를 하려고 하는데 네.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201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미 반도체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손절을 고민해야 할지 아니면 실적과 업황을 믿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적절할까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셨거든요. 아, 죄송하지만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네. 내리면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를 때 초보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고 보유자들의 절대 그 비중이 수익 구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기에는 조언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요. 얼마에 사셨는지는 개인마다 편차가 다 있으니까요. 네, 편차가 다 있기 네. 때문에 고민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실 거고요. 실적 발표 전이냐 후냐 요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한마디 하는 거, 네. 메타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어허. 실적이 나왔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는 실적은 너무 좋은데 네.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때쯤에 주가가 빠져 있다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주가 급등했던 것처럼 반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변동성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현금 흐름과 내 가계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보시면서 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 변동성이 감당 가능한지를 스스로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공급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가격이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고 네. 거기서 향후의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말하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요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를 때 따라서 사시면 안 되고요. 네. 급락하는데 패닉 매도하시면 안 돼요. 요걸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많이 오른 산업들이잖아요. 반도체는. 네. 그러면 최대한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추세가 꺾인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 하루 급락하고 나서 급락한 거의 절반 정도를 다음날 되돌리면 보통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매도를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재매수를 더 높은 데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도를 끝까지 참으시다가 정리하시고 나서는 당분간은 좀 쉬시는 거. 네.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좀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이랑 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공모 펀드보다는 ETF 시장이 훨씬 커져 있어서 패시브 시장이라고 하죠. 비중을 정해놓고 인덱스를 맞춰가면서 종목의 비중을 국가별 비중을 정해놓은 겁니다. 네. 외국인 자금의 특성이 대부분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00% 올랐으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처럼 리밸런싱을 계속한다.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도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대체로 매도를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전선이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해요.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였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1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의어 동사로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를 뜻하는 네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거쿨지다, 안팡지다, 옴팡지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안팡지다입니다. 안팡지다가 쓰인 예문을 보면 꼬마는 엄마가 하는 말에 안팡지게 대꾸했다. 그가 실직한 뒤에 안팡진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했다와 같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거쿨지다는 몸이 크고 말이나 하는 짓이 씩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봐도 거쿨진 그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옴팡지다는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다라는 뜻과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안내원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데다 눈이 옴팡져서 더 매섭게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옴팡지게 술값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 좋아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는 편견도 많는데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오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오겠고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은 좀 흐린 편이고요. 제주는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고 저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소나기는 5에서 40mm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의 비는 충청권의 경우
5에서 10, 남부지방은 20에서 최고 80mm까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는 30에서 80, 많은 곳 산지 150mm 이상입니다. 이후 모레도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로 비가 확대돼 글피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서울, 강릉, 세종, 대구가 30도, 대전 31, 광주 29, 제주 26, 부산 27도 등 전국적으로 기온은 역시 26도에서 31도 분포로 높이 오르면서 낮더위가 있겠고요. 자외선 지수 오후 3시 무렵까지 대부분 나쁘고 동해안과 충청권, 경상 내륙은 매우 나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대부분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괜찮은데 울산 지역이 낮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립니다. 민관이 약 270조 원을 영남권에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2020년 구속 수감 중이던 이만희 총회장을 특별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30여 가구 2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7월 3일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배제고 논란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는 핵심 이슈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15년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온 강연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밭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삶을 들려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구범준 대표와 잠시 뒤에 인구와 터놓고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죠.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58%로 나왔는데 눈에 띄는 건 이제 선거관리 신뢰조사 결과죠. 네, 먼저 이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8%였고요.
부정평가 응답은 35%였습니다. 또 이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42%, 국민의힘 20%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이 ARS, 그러니까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소 다르게 대통령과 이 여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눈여겨볼 대목은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관리 신뢰도 조사입니다. 예,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긍정한 응답이 42%,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본 응답이 47%였습니다. 오차범위는 이 접전인데요. 사실 이 부정선거로는 소위 극우파의 이 소수 주장으로 좀 치부됐었는데 앞서서 이 투표지 부족 사태 후에 이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좀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특히 이 연령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40대와 50대에서는 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한 응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20대에서는 5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이 지지 정당별로도 응답률이 좀 크게 갈렸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77%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72%는 부정선거는 없었다 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 관리 문제는 기존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기존에는 대표적으로 뭐 투표지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 뭐 맞봤던 투표용지가 그런 증거다, 이런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투표지가 부족했던 것, 어떻게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관리 부실. 네, 근데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선관위가 부정을 한 거다, 이런데 또 동조하는 여론이 또 커지고 있고, 또 기존의 선거 부정론자들도 자신들 말이 맞다고 드러난 게 아닌데도 활개를 치는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게 더 심각한 문제냐면 시스템의 심각한 사태를 고의적인 결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안 되거든요. 과거에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세월호 참사는 여러 가지 그 배를 운항하고 또 그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여러 문제가 중첩돼서 나타났고, 이거야말로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뭔가 이상한 이유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침몰했다라고 하면은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데 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의 진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정치권의 대응입니다. 근데 정치권이 몇몇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때일수록 과감하고 단호하고 강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선관위에 대한 개편 내지는 해체라든지, 또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과감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 사전투표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까지 뭉뚱그려서 좀 깊이 있고도 강력하게 논의를 해야 이런 불신들을 또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또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 27일입니다. 어제 그 선관위 현장 조사가 진행됐죠? 네, 이 지방선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이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 이 올공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인데요. 그간 이 시위대가 좀 조사를 맡고 있었는데 어제는 이 경찰 1,500명 가량이 특위와 동행하면서 출입에 성공했습니다. 윤상현 이 국조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개표소에 들어갔는데요. 40분가량 이 투표함과 그리고 투표용지 그리고 개표 상황표 등 이 선거 관련 물품이 좀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뭐 이번 조사가 곧바로 뭐 재검표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특위위원들이 투표함을 뭐 직접 열거나 투표지 수량을 뭐 하나하나 대조한 것은 아니고요. 투표함 보관 상태 같은 이 관리 시태를 좀 확인하는 데 일단 그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특위 쪽을 좀 확인해 봤는데 관계자들이 말을 하기를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뭐 훼손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만 이 문제가 되는 게 CCTV가 이 출입구 중심으로만 좀 설치가 돼 있었고, 이 보관 공간 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이 좀 보안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관위 입장을 들어보면 보관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 사워실이라 CCTV 설치가 좀 어려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조특위 일정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오는 7일에는 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14일과 22일에는 이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특위와 별개로 이 검경 학수본도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선관위 현장 조사가 이제야 이루어졌네요. 네, 이번에 좀 교훈이 필요한데요. 봉쇄식 시위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좀 이번에 곱씹어야 될 대목이다.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건 빨리 착수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전에 구로구청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구로구청의 우편 투표함에 관한 그때 그 의심들이 있어서 상당히 큰 사태로 번지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관해둔 투표함을 개함한 게 29년 뒤에 2016년에 개함을 했어요. 그런가요? 네, 보관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개함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구로구청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불식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사례기는 하나 어지간하면 빨리 검증을 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이거를 검증을 요구하는 시위 때문에 검증이 더 늦어졌다. 네. 이거는 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좀 좋게 작용하기를 기도해봐야 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게,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의 국회의 이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적격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는 게 민주당 위원장이 하는 것보다는 나은 그런 결과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 국정조사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줬다면, 아까도 여론조사도 얘기하셨지만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거 잘못된 진상규명이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특조위원장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신뢰도가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결과적으로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또 드러났네요. 네, 이 중앙선관위가 개표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경기 시흥시의회 선거, 그리고 경북 김천시의회 선거,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 비례대표 선거 등 이 세 곳에서 이 잘못 입력된 사례가 좀 밝혀졌습니다. 일단 드러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효표와 이 무효표를 좀 잘못 처리한 경우입니다. 경기 시흥시의회 선거에서는 후보가 실제로 받은 이 유효표 한 표씩이 이 무효표로 처리가 됐고요. 예. 경북 이 김천시의회 선거에서는 반대로 이 무효표 두 표가 후보 득표로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당별 이 득표수를 좀 밀려서 입력한 경우인데요. 경기도의회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이 정당별 득표수가 좀 줄줄이 어긋나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실제로는 뭐 한 표를 받았는데 12표로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0표로 입력된 정당이 실제로는 뭐 3표를 받은 식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오류가 뭐 당선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걸 좀 단순 실수라고 해도 이 선관위 내부에 좀 개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계속 드러날 수 있죠? 네, 저는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 그냥 구석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기초의원 선거에 2번 출마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한 번은 당선, 한 번은 낙선을 했는데 2번 다 근소하게 당선되고 낙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도 당선될 때 개표 입력 실수로 당선이 됐고 낙선할 때도 개표 입력 실수로 낙선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인데 당선됐을 때보다는 낙선했을 때가 더 그런 의구심이 커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 개표 실수, 입력 실수로 당선됐다고 해도 낭패인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조금 농담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혹시 당락이 뒤집어진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제 총체적인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선관위 이게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도 힘든 그런 잘못이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는 기존의 음모론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음모론들은 뭐 투표지를 더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개표 그 자동 분류기로 뭐 해킹을 해가지고 전산 입력을 아예 잘못되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컷 개표를 해놓고도 입력을 잘못하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입력 실수가 드러났는데도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던 음모론 쪽에서의 해법이 뭐 투표소에서 그냥 개표를 하자. 네. 예. 그리고 뭐 다수 작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입력 잘못이 나오거나 혹은 더 심한 잘못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정이 더 엉켜버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선거 인력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늦지 않게 바로 그게 발각되는 순간 특히 이 교정이 그날 바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면은 물론 괜찮겠지만 나중에 시간을 끌다가 막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 한 달 지나가지고 개표 입력 실수였다 이런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징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이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당락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실제 투표한 표를 날려버리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워크숍 연다죠. 당권 주자들 다 참여합니까? 예, 일단 민주당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엽니다. 22대 국회 후반기를 앞두고 이 원내 운영 방향 그리고 이 주요 입법 과제를 좀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워크숍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8월 17일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 차기 당대표 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모두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정치적으로는 이번 워크숍이 전당대회 좀 전초전이나 예고편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 사람이 전당대회 앞두고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 전 총리는 어제 이젠 충북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의 좀 공조 체제를 부각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이 전북과 광주, 이 전남을 순차적으로 찾고 있는데 권리당원 조직력이 강한 이 호남 지역을 좀 집중 공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지방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마 선언 타이밍을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날 행사에 가장 이 주목을 받은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워크숍에 좀 참석할까 이 여부였습니다. 제가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당초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을 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마침 오늘 이 경남을 찾아서 이 소위 AI 메가 프로젝트를 좀 발표하는 국민보고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참이 결정됐다 이런 후문인데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앞두고 이 워크숍에 좀 참석을 하면 소위 당무 개입 논란이 일까봐 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해석 전쟁이 좀 일까봐 불참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신 이 청와대에서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만남 이후에 또 당권 주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세워서 발언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된 발언을 할지 궁금하네요. 뼈 있는 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위 조절을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대통령 회동도 있었고 국민들도 너무 여당 내분이 심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수위 조절은 분명히 할 텐데 그러나 또 그냥 무난한 말로만 할 수는 없다. 이 사실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모든 자리가 선거운동인 거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짧지만 뼈 있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좀.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발언을 할 때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말할 걸 이렇게 적어 놓습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제가 그런 큰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메시지 참모가 써준 그런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또 즉석에서 현장에서 나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은 워낙에 이목이 집중되는 날이니까 어젯밤에 각자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작심을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이고 그 워딩 솜씨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전당대회 주자들이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뭐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는 대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싸움이 번질 기미가 보이는 게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나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 규모가 너무 적다. 홀대 받는다. 그렇죠. 소외론이 불거지고 이제 전북 도지사도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도지사 취임식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전북에 갔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불만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의식한 듯한 언급을 이런 걸 다 뭐 주민들이야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전북 도민 대 전남 도민 이런 식으로 대결이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
그 국민들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네. 물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불만이 있으면 뜨겁게 토론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지향하는 건 통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정치인들끼리 납불키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 이 전당대회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타벅스 구호 논란을 빚은 배제고 이제 중징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또 보수 진영 중심으로 반발이 있습니다. 네, 이 배제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이 최근에 이 청룡기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 광주 1구전에서 상대 더가웃을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구호가 앞서 논란이 됐던 이 스타벅스의 이른바 이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대한 이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이 배제고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 보수 진영의 반발이 좀 굉장히 거세게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이 징계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나아가서 일부 이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 협회 인사들을 이 광요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들의 주장을 좀 요약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이 징계보다 이 교육적인 지도와 그리고 재발반지 좀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호를 주도한 일부 학생의 책임을 야구부 전체에 묻는 것이 좀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는 연대 책임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이 법력권은 이 사안을 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네. 제가 오늘 민주당이 대변인에게 이 관련 입장을 좀 물어봤더니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이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어른들의 잘못이 좀 크다고 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네. 징계가 과했냐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좀 뒤틀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태를 가장 악화시키는 사람들은 무작정 두둔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앞에 잘했다는 식으로 응원 화환을 보내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수위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포츠맨이 경기 외적인 걸 끌어들여서 경기 중에 상대팀 선수를 야유한다. 예전에 지단 선수의 박치기 사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박치기의 사연이 드러난 적이 있죠. 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지단 선수한테 도발을 하고 욕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일인데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수위가 강한 편입니다. 여러 네. 사람을 모욕하는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둔하는 것 자체가 사태를 가장 악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참 이번에 정치권의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너무 빨리 징계 결정하면 안 되고 선수들도 잘못의 경중에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제대로 일단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지우려면 지도자부터 책임져야 된다. 더 과중하게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해줬다면 좀 사태가 여러 가지로 잘 극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근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협회가 또 빨리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해서 치열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해놓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텐데 또 6개월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협회는 또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끄는 것 같으면 여론에서 우리를 엄청 비난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좀 어떤 수순이라든지 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을 또 이 사건에서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앞서 얘기했던 부정선거 관련한 논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자꾸 터질 때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의도 현미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닌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네, 15분짜리 강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또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대에 세우면서 또 그들의 치열한 삶과 성공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온 분이 있습니다. 세바시 구범준 대표 PD와 또 수백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 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세바시 종종 보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세바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CBS 소속의 PD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CBS TV는 이제 기독교 컨텐츠를 전문으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케이블하고 위성 채널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2011년에 이런 좀 그 당시가 약간 뉴미디어들의 어떤 시작?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시작되고 뭐 각종 소셜 미디어들이 이제 막 소개될 쯤에 좀 이런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설 자리를 뺏기겠다라는 이제 지배적인 생각들이 막 이제 있을 때 이걸 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15분짜리 짧은 강연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이제 2017년에 이게 좀 성공을 해서 그 CBS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이제 주식회사 법인으로 그럼 처음에 이 콘텐츠는 만들어지면서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 채널로 확산시키자가 제 계획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케이블로 방송되는 TV 채널은 이제 세컨더리, 약간 부가적 채널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본류는 이제 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거였었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많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방송사 소속의 PD가 유튜브 채널을 자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경우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점한 거죠. 근데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뭐 모르죠. 당시에는 몰랐고, 다만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제 그때 막 좀 시작할 때이고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힘들었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한 1,000만 대를 넘어섰던 사용자가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겠다라는 건 당연히 쉬운 예상이었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 유튜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는 짐작은 되더라고요. 김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류를 좀 빨리 읽으시는 그렇다고 얼리 아답터 뭐 그렇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100%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었으나 어떤 여기에 기회가 있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아마 좀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방식의 그 형태로 좀 만들어보자라는 걸 시도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는데 이제 15년의 시간이 벌써 흘렸습니다. 세바시가 이제 자리 잡는데. 그렇죠. 지난 15년 어떠셨어요? 누구에게나 좋은 일만 있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자세한 뭐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5년이나 같은 프로그램을 한 것인데 뭐 사실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이제 2017년에 이게 회사가 됐잖아요. 저는 PD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된 거고. 이제 CBS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CBS 소속의 직원은 아니고요. CBS가 저희 주식회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1대 주주이고 제가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돼서 여기서 이제 경영 대표로 일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고난이라는 거 좀 어려웠던 시기를 첫 번째로 꼽자면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무도 모르는 강연을 이제 강연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CBS가 뭐 아주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메이저 채널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개 녹화 방식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청중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청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 300명에서 400명이 와야지 되는 강연, 그런 장소를 빌려서 이제 300~4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공개식으로 녹화를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개그 콘서트나 열린 음악회 정도만 그런 게 성공적으로 하던 거였지, 재미없는 강의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듣는다고 이런 건 좀 상상하기 어려웠을 때인데, 제가 뭐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무모하게
400석짜리 콘서트홀을 빌려놓고 그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무료였습니까? 무료죠. 당연히 네. 무료였고요. 그 무료라도 자기 시간을 내서 저녁 때 그렇죠. 2시간 가까이 3시간 가까이를 여기다가 할애한다는 게 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 강연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강연자를 섭외하는 것보다 관객을 섭외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아, 오히려요? 예, 그때 너무 그게 어려웠고 두 번째 고난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 형태에서 회사가 되는 형태죠. 아무래도 이런 선례도 없고 네. 뭐 CBS라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에서 선례가 없는 그 프로그램이 동명의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라 그거를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고비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일매일이 고난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왜 15분입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강의 프로그램을 그 좀 전작이 몇 개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60분 단위로 만들잖아요. 예. 아주 짧으면 30분 단위고. 네. 근데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핵심만 바라보면 그 시간이 대부분은 잉여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머를 한다거나 메시지랑 상관없는 사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걸 줄이고 예. 핵심 메시지와 그와 관련된 사례들만 이야기하면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들이 이제 TV나 컴퓨터보다도 훨씬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던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동 중에 이제 뭔가를 보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길면 안 되겠다라는 첫 번째 판단이 있었고요. 당시 유튜브 채널이 막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 한 길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15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시청 시간도 확보하고 구독자를 확보하면 그리고 광고 그 계약 프로그램을 사인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15분 이상의 업로드를 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시작할 때 이제 15분밖에 못 올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더더군다나 15분이라고 확정을 좀 한 거죠. 그러면 실제 저 강연 시간도 15분이에요? 아니면 60분 하고 15분으로 편집을 초기에는 좀 그랬어요. 초기에는 15분이 약간 엄청난 룰처럼 우리가 네. 15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14분에 네. 시간을 지금 우리 라디오 생방송하는 것처럼 네. 시간 표시를 줄 테니까 그때 멈추셔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나중엔 저희가 15분 이상 올리는 게 당연했고 올릴 수 있었고 이제 저희가 편집의 과정을 거치는데 네. 어쨌든 이게 공개 강연이기 때문에 거의 라이브처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고든 15분에서 길면 17분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400명이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15분만 강의 아닙니다. 듣고 하시면은 공개 강연에는 5명에서 6명이 릴레이로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 강연으로. 총 그 강연의 시간은 거의 3시간 가까이 돼요. 강연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서로 질문도 하고 강연자들과 네트워크하는 시간도 있고 저희가 막 게임도 하고 이 강의 프로그램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관객의 에너지를 일정 레벨로 올려놓고 있기 위해서 막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품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어려운 일입니다. 공개 강연회를 저희가 15년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세바시 45 그러니까 약간 시간 늘린 버전도 그거는 등장을 이제 했습니까? 저희 초기에 2013년인가 만들어진 건데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네네. 15분으로 이제 강연을 하시고 이게 이제 좀 바이럴이 돼서 이제 시청자들이 야, 더 궁금하다. 15분 얘기로만 짧게 듣기는 저 사람 너무 궁금한데 이런 이제 니즈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45분을 토크 형태로 다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자. 그래서 세바시 나머지 45분이 원래 그건 좀 다른 버전이군요. 원래 타이틀이었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인터뷰. 지금 그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게 이제 나머지 자를 떼고 세바시 45라는 토크 형태가 되고 그걸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뭐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계속 구 대표님께서는 계속 재미없다 강연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5년 동안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올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세바시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워낙 화려한 언변과 뭐 화면과 그런 걸 내보내는 유튜버들이 참 많은 세상에 세바시가 지금껏 지탱해온 그 이유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뭐 7, 8년 정도 하고 유튜브 시대가 왔을 때 그래서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뭐랄까
팬덤이 생기는 거죠. 그 페르소나도 확실하고 어떤 스타죠. 스타 유튜버들이 생겼을 때 고민은 야 우리는 저런 호스트가 없는데 우리를 따라올 누군가를 팬들을 만들어줄 정해진 인물이 없어서 그게 좀 약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강연은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렇죠. 강연자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좀 강연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게 정해진 호스트가 없다는 게 세바시의 약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강점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요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키홀더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키홀더를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이 되게 귀여운 동물이나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돌이나 스타의 얼굴이나 그 모습을 가지고 키홀더를 만들면 그 팬덤들이 다 살 텐데 왜 그런 건 없나라고 이제 그 굿즈를 만드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하더라고요. 저런 동물이나 캐릭터는 무해하니까 그렇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사고 친다고 유해하게 된다고 혹은 싫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동물이나 캐릭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세바시의 어떤 정해진 페르소나나 그 캐릭터가 없다는 게 인물이 없다는 게 무해함을 좀 줄 수 있는 강점이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유튜브 아니면 세계 어디 유튜브를 보더라도 강연 형식의 이 정도의 그 볼륨을 가진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명이 넘는 강연자들이 출연했고 거의 4,000편에 가까운 강연 영상이 있는 이런 아카이브 같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당장 없어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에버그린 컨텐츠잖아요. 옛날에도 강연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계속 꺼내보게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성장 욕구가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강연이나 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행이 되진 않을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포맷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공급한 채널이 저희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게 15년 장수한 이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점한 이유도 있는 거죠.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한국에서 선점한 효과도 있고 그걸 가지고 먼저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비결이 뭐냐. 먼저 시작해서 가장 오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코너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롱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게 몇 년째죠? 지금 저희 6개월 됐어요. 6개월 되셨으면 앞으로 30배 이상 더 하시면 됩니다. 30배 이상 15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세바시에 섭외되는 분들은 유명한 분들만 나옵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희의 또 약점이자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강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인지도 높은 분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소위 바이럴 조회수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분들만으로 저희가 출연진을 꾸리기가 어렵죠. 강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럼 이제 일반 전문가 심지어는 일반인, 심지어 중학생도 나오거든요. 그 어떻게 발굴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발굴인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러 이제 채널들에서 저희에게 추천해주는, 그러니까 제보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뭐 이제 우리 방송 시스템처럼 이제 리서치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자기 스토리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바시 강연을 강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부르고요. 그냥 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이야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고 있다면 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사람들이 꼭 이제 세바시로부터 유명한 삶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나 호기심도 분명히 있고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의미, 메시지가 또 나한테도 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조회수가 계속 좋은 건 아니죠, 저희도. 당연히.
정말 그 2,000분의 연자를 모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무대에 섰던 분들로부터 좀 제작자 입장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그렇죠. 뭐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 계실 테고.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뭐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가 소위 사회적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자기 삶을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스토리 탄탄한 스토리를 엮어가신 분들의 공통점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막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삶은 막 고해다 고난이다 삶의 과정이 그게 디폴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대부분 세바시 무대에 섰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서 의미를 세상에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삶의 태도가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되게 힘들고 내가 아프지만 내가 여기서 이걸 해보겠어. 이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행동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편이 있어요, 강연? 그런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지난해 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그 김세섬이라는 그 독서 커뮤니티 금음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고 이끌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작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암 투병하는 가운데도 팟캐스트를 하고 뭐 글을 쓰고 해서 좀 자기 삶의 어떤 그 의미들을 나누는 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뇌종양에 걸리면 이제 되게 좌절하잖아요. 네. 치료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마음 속에. 근데 이분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좀 나누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길래 이제 세바시 강연을 좀 부탁드리고 강연에서 좀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 어렵지만. 근데 이제 기꺼이 해주셔서 그분의 강의가 있어요. 그 세바시 강연이 있는데 장강명 선생님 장강명 소설가의 이제 부인이시죠. 네, 저희 작은 서점 그죠. 네, 진행하시는 KBS에 진행하시는. 제가 장강명 소설가는 우리 강연자이기도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서 이제 부인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강명 씨한테 메일을 써서 좀 어렵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세섬 대표님이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전엔 제가 그 독서 커뮤니티 얘기로 강연을 하겠다고 했을 땐 제가 거절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약간 좀 나쁜 놈이죠. 근데 이게 궁금해서 하여튼 어렵지만. 그 대표님이 그때 거절을 하셨다. 거절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이거였는데 이제 좀 그런 일로 해서 이제 다시 요청을 드리니까 이제 제 딴에는 좀 죄송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해주시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 치료를 받고 와서 무대에 서셨어요. 그래서 그 풍경하고 그분이 하신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울리기도 했고 이게 공개되자마자 거의 100만 조회수를 바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였거든요. 암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암에 걸린 이 상황, 이 삶 앞에서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게 그 강연의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됐습니다. 내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일은 나한테만 생긴다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각자가 다 힘든 경우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구범준 대표님의 강의, 제작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좀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제가 세바시를 15년 동안 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보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들은 이제 뭐 정신분석학이나 상담 심리에서 말하는 공동 인간성이란 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공동 인간성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고 경험하고 당하는 일들이 있다. 그게
대부분 어려움이다 이런 거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그게 게.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런 이제 뭐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라는 거죠. 그걸 공동 인간성이라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려는 그런 태도를 이제 실행하는 전제인 거예요. 네. 그런 공동 인간성에 관한 이해를 우리 미디어 콘텐츠 중에 가장 잘 대중들에게 전달한 그 콘텐츠가 세바시가 아닐까. 저는 그거가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아니랄까 봐 그 프로그램 홍보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초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올해 초에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마음을 맞아요. 읽는 감각. 이 책을 읽으면 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 뭐라 그러셨죠? 그 공동 인간성. 공동 인간성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바시가 지금 저희가 만든 뭐 수천 편의 강연이 다 마음에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랑 저랑 이제 학교 동기 아닙니까? 저는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회복지 전공. 그러니까 약간 좀 사회 비판적 이슈들, 혹은 또 이제 뭐 PD로서 제가 나의 일에 관한 어떤 성장을 되게 이렇게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세바시를 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깨달은 부분이 이런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15주년 기념해서 쓴다면 나에게 가장 낯선 분야를 쓰자. 내가 몰랐으나 세바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을 쓰자. 그래서 이제 마음, 감정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시의 전체 컨텐츠 중에서 마음과 관련된 이제 세바시 강연들도 다시 보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고 이랬더니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야, 세바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그 아까 말한 공동 인간성을 비롯해서 위로도 해주고 뭐 치유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회도 드리고 했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수혜자니까. 저는 그 구 대표님의 그 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사람한테 반응이 오면 태도가 나오기까지 좀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을 좀 마음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게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이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거든요. 수용소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고 정신과 의사이고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 흐름을 만든 한 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 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공간에서 그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우리 삶이나 우리 삶의 조건들, 환경들, 나에게 들이닥치는 감정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반응, 행동.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그 공간. 그게 뭐 2초에 아주 뭐 1초의 찰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그 사이에 시간, 뭐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적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 간격에서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공간에서 공간에 존재하는 그 자유와 힘을 마음 읽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읽기라는 게 이 자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반응,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 읽기를 통해서 정하자. 그런 것이 누적되고 지속이 되면 행동이 누적되고 지속되면 그게 바로 태도거든요. 우리가 좋은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좀 어떤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즉자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책에도 많이 썼는데 뭐 화나서 막 벽을 내리쳤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불안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뭐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 때 어쩌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는 의지적으로 좀 멈추고 이게 왜 왔는지 이게 나에게 주는 신호는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멈춰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어떤 사람은 뭐 감정일기를 쓰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카운트를 해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글쓰기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감정을 우리가 즉자적으로 행동했더라도 회고해 보는 겁니다. 자기 전에. 그래서 뭐 오늘의 나의 감정일기 네. 내가 뭐 우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네. 나는 내 좀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는데 혹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하고 한번 회고해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상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음날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거고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좀 감정적으로 그분에게 잘못했다면 뭐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글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핸드폰에다 녹음이라도 한번 AI랑 해봐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AI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글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AI가 또 문서로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그럼요. 예. 그 책을 보니까 챕터별로 좀 뭐 불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뭐 행복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있습니다. 좀 그 이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뭐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적 감정하면 불안이 제일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인들 엄청 다 불안해하거든요. 뭐 돈 못 벌어도 불안하고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주식이 너무 올라가도 하이닉스 불안하고. 주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떨어져도 불안하고. 네. 이 불안을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불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먼저 같아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는 어떤 신호 같은 거라고 우리 삶이 나에게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일 때문에 불안이 일어났다는 거는 뭐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 일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이해가 전제가 된다면 해야 할 일은 위에 그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불안은 쪼개서 조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어떤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 본인도 김경일 교수가 잘 못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다 그래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도 불안을 어떻게 다룰지 책엔 잘 썼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안은 쪼개서 조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무게를 좀 덜어라. 그렇죠. 쪼개는 거죠. 쪼개. 오늘은 요거부터 해결해 보자. 예를 들면 뭐 방이 너무 방 청소 뭐 방이 집안이 지저분해서 불안하다면 하루씩 방의 일부를 정하고 그걸 청소한다든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해요. 포기하고 불안해하기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어떤 뭐 글을 써야 된다면 저 글도 그렇게 썼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쓰자. 한꺼번에 야 맞아. 뭐 내가 책을 두 달 뒤에 내가 이거 원고 넘겨야 되는데 이러면 안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쪼개자. 그 불안이 주는 시그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불안을 대처하는 그 규모를 범위를 쪼개서 조지다. 뭐 그렇게 좀 설명해 줬는데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요즘 그 아까도 앞서 AI 말씀하셨지만 AI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내 직업을 잃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AI 시대가 오면서 약간 쾌재를 불렀어요. 왜요? 세바시의 시대가 왔다. 맞아. 세바시도 뭔가 AI 시대에 제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왜 세바시의 시대가 왔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세바시는 강연이라기보다 제가 스토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주장해요. AI 시대에 AI에 의해서 대체될 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답은 이거다. 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대체되지 않는다. 그럼 나의 이야기가 뭐냐? 나의 이야기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에 전하는 의미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세바시네요. 네, 그게 의미. 세바시 강연은 내 생각과 경험으로 세상에 전하는 의미예요. 나만의 의미. 근데 그 의미가 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발밑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든 아주 사소한 의미든 어쨌든 내 삶으로 전하는 의미라면 그걸 가진 사람은 대체될 수 없다. 지금까지 세바시 강연자들도 그랬고 그래서 AI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뭐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딸깍하면 나오는 거니까.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나만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나의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두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우리 대표님. 그렇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세바시 시대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그 인재 그 확보 전쟁에서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CSO라고 그래요. 네. 칩 스토리텔러. 그런 게 생겼군요. 그 사람들 뭐 연봉을 몇 억씩 줘요.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을 모시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를 달아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일을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왜 써야 하는지, 왜 사용해야 우리가 하는지. 이걸 왜 만들었는지.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범준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잠깐 내 삶의 태도는 뭘까? 제가 아까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의 다른 점, 공통점이 뭐냐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라고 말했을 때 태도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의 태도가 뭐지? 이거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놓고 계속 천착해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내 진짜 말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내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구 대표님과의 이야기 저부터도 저 삶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바시 구범준 대표 PD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토토의 아프리카 띄워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